예, 이제 다음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비흡연인 폐암에 대해서 중앙보훈병원 강예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내용이고요. 저희 폐암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비흡연인 폐암 책자를 올해 이렇게 감수해 주시고 제작해 주신 선생님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폐암학회에서는 매년 그 책자를 발행해서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흡연인 폐암이라는 책자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은 폐암에 걸리셨는데 한 번도 담배를 피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당황하시기도 하고 속상해 하시기도 하는데 그동안의 폐암에 대한 정보들이 대부분 다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가 되어 왔고 또 사회적으로도 폐암이라고 하면은 그 흡연자와 관련된 병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비흡연인 폐암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책자 발행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이제 비흡연인 책자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긴 한데 이 책자에 대해서 이제 이 책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께서 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목차를 적었는데 이 책자에 있는 비흡연인 폐암의 정의, 주요 위험 인자, 그리고 간단한 이 폐암의 특징과 치료, 그리고 이제 책자 받으시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흡연인 폐암이라 하면은 일단 이름에서 이 의미가 다 뭉축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핀 적이 없으신데 폐암에 걸린 환자분들을 비흡연인 폐암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한 번도 안 핀 건 아니고 몇 개 피는 피셨다라고 해도 총 인생에서 100개 피 미만의 담배를 피신 분들은 비흡연인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께 생긴 폐암은 비흡연인 폐암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전체 폐암이 100%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전체 한 약 40%가 비흡연인 폐암입니다. 성별별로 분류해 봤을 때 남성 폐암 환자에서 전체 15% 정도, 여성 폐암에서는 무려 한 89% 정도가 담배를 피신 적이 없는 비흡연인 폐암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와 다르게 이 비흡연인 폐암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2000년대가 넘어서 이제 40%에 이르는 폐암이 40%에 이르는 환자분들이 비흡연인 폐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비흡연인 폐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폐암의 약 25%만이 비흡연인 폐암이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약 40%이고 이웃나라인 뭐 일본, 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폐암에서 30%에서 40% 정도가 비흡연인 폐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원인에 뭐 지역적인 뭐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 문화적이라거나 혹은 그런 뭔가 좀 유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흡연인 폐암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원인 인자가 무엇이 있을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기는 폐암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슬라이드 한 장이 가장 담배를 뺀 나머지의 주요 위험 인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흡연이 폐암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인자잖아요. 근데 그 흡연할 때 나오는 연기를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마신다고 했을 때 그것도 폐암의 주요 위험 인자가 됩니다. 특히 담배 연기를 보시면은 담배를 피실 때 흡연자가 담배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때 연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연기는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기도 하고 비흡연자 같은 경우는 필터를 통해서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걸러지는 과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 물질의 농도 자체로만 봤을 때는 발암 물질은 비흡연자가 마시는 부류연이라고 하는 그 담배 연기가 그냥 타면서 나오는 연기에서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인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기저의 폐 질환인데요. 흡연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본인이 만성적으로 폐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담배 안 피셔도 미세먼지 때문에 폐 기종이라는 병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고, 폐에 공기가 차는 병인데요. 그 외에 뭐 직업적으로 먼지에 많이 노출되시면서 진폐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결핵을 앓으신 다음에 흔적이 좀 크게 남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결핵 앓은 흔적이 있는 분.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폐섬유증이라는 병도 있는데요. 이런 폐섬유증이 있는 경우에 다른 뭐 담배를 피지 않으셨다고 해도 이런 폐질환 자체가 폐암에 대한 위험 요소가 되고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제 환경 문제가 있겠는데요. 오른쪽 슬라이드에 있는 오른쪽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미세먼지, 가장 걱정되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전부터 폐암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되어 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유명 학술지인 네이처지에서도 폐암을 발생시키는 원인 인자에 초미세먼지가 확실하게 관여가 돼 있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높을수록 폐암의 위험 인자로 작용하겠고 또 이제 여긴 성면이란 것도 있는데 사실 요즘 성면은 노출이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성면 노출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전에 성면 노출되신 분들도 비흡연인 폐암의 주요 인자로 작용합니다. 라돈이라고 토양에서 올라오는 이제 이런 라돈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담배 이후로 가장 큰 폐암의 위험 인자로 라돈을 뽑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라돈에 대해서는 저희 책자에 좀 길게 설명해 놔서 나중에 책자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오염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이 되는데 실내 오염, 특히나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같은 것이 요즘 기관지에 안 좋고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리움이라고 하는 고온에서 기름을 이제 요리할 때 나오는 그런 미세 기름 연기 혹은 이제 연기할 때 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요리하실 때 나오는 그런 유해 물질들도 폐암의 주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어서 환기를 철저히 하면서 요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력입니다. 아까 김열 교수님께서도 가족력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담배 안 피신 집에서 폐암이 생기시면은 그 직계 가족에서 또 폐암이 생길 확률이 폐암 가족력이 없는 환자분들보다는 뭐 높게는 2배가량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도 위험 인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폐암이 생길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흡연 외에도 다양한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비흡연인 폐암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놀랍게도 비흡연인 폐암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 수도 많고 발생률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환자분들은 이제 조기 발견을 원하니까 증상이 좀 특징적인 게 있는가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 비흡연인 폐암에서 특징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폐라는 장기 자체가 통증을 느끼는 장기가 아니고 이제 암이 진행할 때까지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암에 대한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암 환자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 심한 기침이라던가 혹은 체중 저하, 호흡 곤란, 기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면 제가 폐 그림을 갖다 놨는데요. 저희가 폐가 목에서부터 기관지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 가운데 심장이 있고 폐는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 흡연자들은 그 기관지서부터 해가지고 중심 부분에 폐암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 비흡연인 폐암의 경우에는 이 중심부에 생기지 않고 폐 가쪽, 폐의 말초 부분에 폐암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증상이 증상이 아주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폐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아마도 이제 폐암의 종류가 딱 한 개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는 폐암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폐암 세포를 현미경으로 봐서 모양에 따라서 비소세포암 그리고 소세포암으로 나눕니다. 비소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개로 나눠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으로 나눕니다. 비흡연인 폐암 환자분들은요, 대부분 선암이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이 있긴 한데, 이제 비흡연인 폐암에서는 소세포암이라던가 편평상피세포암이 많지는 않으시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선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제 저희가 요즘은 암에 대해서는 유전적 변이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제를 고르고 있는데요. 그 유전적 변이에서 EGFR이라고 하는 그런 유전적 변이가 굉장히 많고 특히 아시아 국가, 동아시아 국가를 연구해 봤을 때 70% 이상에서 요 EGFR 변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폐암 치료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EGFR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흡연인 폐암 환자분들은 선암이 많고 그에 따른 EGFR 변이가 많고 만약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기수에 계시다고 하면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실 부분이 그럼 앞으로 예후는 어떨까 이런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환자분들마다 다 다를 거라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하기로는 비흡연인 폐암이 흡연인 폐암보다는 조금 더 예후가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로는 방금 열심히 설명드린 EGFR 변이와도 연관이 있고 약을 쓸 수 있는 요즘 새로 나오는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좋은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또 이제 기저의 그러니까 기저의 폐 상태가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수술이라던가 방사선, 항암 등의 치료를 하실 때 그 치료를 충분히 잘 버티시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 없이 기저 폐 상태가 좋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비흡연인 폐암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의학적인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책자는 이제 한 50쪽에 걸친 책자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뭐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수칙이라던가 특히 폐암 환자분들이 폐암 뭐 치료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이런 것까지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자 받으시면은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저희 학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예전에 비흡연 여성 폐암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신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성 비흡연 폐암 환자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2018년도에 이제 비흡연 여성 폐암의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자를 발행했었는데요. 이번에 비흡연인 폐암으로 이제 책을 다 합치면서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도 너무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엑기스를 모아서 마지막 5번 항목에다가 2018 비흡연 여성 폐암 실태 조사로 이전 결과를 다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궁금하신 부분을 이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자를 받으시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희 그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대한 폐암학회를 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첫 화면 그 환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첫 화면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환우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 그 중앙에 보면 비흡연인 폐암 책자 신청하기라고 분홍색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신청인당 한 부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책자를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요 책자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노력해 주셔서 비흡연인 폐암에 대해서 최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최신 지견을 담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그래서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질문 중에서 이제 그 비흡연인 여성 폐암에 대해서 검진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를 질문을 주셔서, 사실 이거는 아까 전에 김열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 내용이라 아직 안 떠나셔가지고요. 질문을 드렸고요. 비흡연 여성 폐암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아직은 근거가 좀 부족해서 검진 확대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질문 중에 그 본인이 이제 흡연을 안 하시는데 폐암을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좀 위쪽에 있었는데 이제 비흡연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됐는데 재발 가능성이 높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완치가 되셨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조기에 진단이 되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조기 폐암에 진단되셔서 수술을 하신 경우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재발 확률이 흡연인 폐암에 비해서는 낮다고 알려져 있고, 최종적으로 완치 판정 받으시고 생존율 같은 경우는 그 1기 환자분들, 특히 조기에 발견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흡연자 폐암보다 조금 더 나은 예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재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비흡연 폐암이 아무래도 간접 흡연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간접 흡연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이제 아까 전에 어떤 분은 기침을 좀 오래 하게 되면은 그게 폐암을 걱정해야 되는 이제 증상인지 질문을 주신 분이 있고, 지금 맨 아래에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우선 기침 관련된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담배 안 피는데 기침을 하면은 큰 병 생기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기침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폐암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침을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보통은 이제 천식이 있고요.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에서 기침을 많이 하시면은 천식이 있고, 그리고 후비를 하고 뭐 비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위식도 역류증, 이런 병들이 가장 흔하게 기침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보통 그런 병들이 목이 좀 깔깔하고 계속 기침이 나는데 약을 먹어도 낫는 듯 마는 듯 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침이라는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을 때 폐암이 진단된 확률은 한 2% 정도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기침이 계속 오래 되실 때는, 사실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기침도 계속 오래 된다고 하면은 뭐 확률이 낮으니까 무조건 폐암이 아닐 거야 라고 계시기보다는 다른 질환을 포함해서 진단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기침이 계속 3개월 이상 기침하는 거 저희가 만성 기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뭐 천식 검사 포함해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위험도가 어느 정도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혹은 다른 증상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에는 폐암 검진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아래 거 대응 가능하실까요? 마지막에 럭키님께서 죄송합니다. 루시 럭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흡연자 폐암과 비흡연자 폐암이 서로 치료가 다르지요? 라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현재까지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폐암에 대해서 저희가 폐암이 진단되면 폐암의 기수를 나누고, 그 기수를 나눈 다음에 기수에 맞게 치료하기 때문에 큰 골자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EGFR 변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비흡연인 폐암에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 유전적인 변이가
비흡연인 폐암과 흡연인 폐암 사이에서 좀 다르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근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에 있어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료가 살짝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에 있어서 제 생각에 이 부분이 많이 연구됐는데 흡연자 폐암과 비흡연자 폐암이 유전적으로 좀 변이가 다르거든요. 앞으로의 치료에 있어서 계속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료가 많이 달라지면은 다시 한번 이 주제는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질문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네. 좀 편안하게 올라온 질문들 중에 대응이 가능한 것들을 좀 가능한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실제로 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약이나 그거에 대한 반응에 대한 다음 대책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거 댓글 창을 위로 쭉 올려주시겠어요? 쭉 올려서 위에서부터 보면서 가능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양성자 치료 관련된 게 있어서 제가 저희 거 관련된 거라서 답변을 드리면 이제 폐암 2기를 진단받고 이제 원래 보통 수술을 주로 하는 상황에서 폐섬유증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일 때 방사선 치료로 의뢰가 많이 되고요. 이 양성자 치료도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고 방사선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양성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제가 이렇게 가타부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폐섬유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폐암 자체는 이제 중기 이하 이제 초기 1, 2기로 이제 수술적 절제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방사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수술 못하게 하는 경우에 방사선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양성화 치료도 방사선 치료 일종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저희가 방사선량을 암에다가 좀 많이 줘서 그런 걸 이제 방사선 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적 절제한 것과 거의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에 내원을 하시면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이 그 환우분의 폐섬유증이나 폐기능을 평가해서 가능한지를 평가하셔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담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비흡연 여성도 말씀드렸고 비흡연자의 폐암 재발률이 높을까요? 말씀드렸고요. 저 폐섬유화 흔적에 네. 대해서 이제 보통 저런 소견을 받으시는 분들은 엑스레이 검진을 하셨을 때 이렇게 유소견이라고 쓰고 폐섬유화 흔적 이렇게 종이로 판독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 폐섬유화 흔적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폐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연관성을 사실 짓기는 어렵고 엑스레이에서 만약에 그런 소견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이게 엑스레이가 조금 옛날 검사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폐섬유증이 있는 경우엔 폐암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폐섬유화 흔적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폐섬유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오히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지 그 다음 단계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폐섬유화 흔적은 흔하게 엑스레이에 나오는 소견이어서 이렇게 뭐 폐암 위험도가 높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식사 관련도 대응이 될까요? 치료 중 식사에 대해서. 네, 일단 좀 더 식사요. 예. 아이고, 항암 치료 하시는데 식사 잘 못하시면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우선은 담당 선생님께 꼭 말씀하셔야 되고 이게 식사 못하신다는 것 자체가 항암제에 사용한 뭐랄까 항암제 사용하고 나서 몸이 약해지고 항암제를 잘 버티지 못한다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할 때 항암 한 번 하고 그다음 항암 주기까지 기다리시는 기간 동안에는 뭐 최대한 아무것도 못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근처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으시거나 혹은 뭐 요양시설이라도 가셔가지고 일단 식사 대용할 수 있는 무언가 수액을 맞으시거나 혹은 영양제, 뭐 영양 음료 같은 것도 요즘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최대한 영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 다음 항암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번 항암 치료에서 이렇게까지 식사를 못했다. 그럼 중대 부작용이기 때문에 다음 항암 치료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환자 상태를 반영해서 항암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항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아래로 좀 더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중피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폐암학회에서 유튜브도 그렇고 책자도 만들 때 아무래도 이제 폐암 쪽에서 그 비소세포 폐암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많다 보니까 거의 그쪽으로 좀 자료가 집중이 돼 있고 좀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좀 소세포 폐암을 포함해서 좀 희귀 질환도 이제 앞으로 자료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신 약의 반응과 관련해서 실제로 상황을 결정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기 구내염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저것도 좀 대응이 될까요? 제가 저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종양내과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 임파선 전이암이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폐암 관련된 부분이니까 흉부 임파절에 전이된 것을 얘기하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그 폐암이 저희가 보통 진단되는 상황에서 임파절 전이가 보통 그렇게까지 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임파절 전이가 되고 좀 많이 커지고 아니면은 혹시나 그 원발 종양이 또 그게 좀 많이 크거나 하면은 그것이 이제 흉막에 닿아서 이제 흉벽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통증만 가지고 이것이 어떤 원인이다를 특정화할 수는 없고 검사를 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건 혹시 저희가 예전에 영양했던 예, 것 같긴 한데 네.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특별히 뭐 나쁘다고 알려진 건 없는데 암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단백질 섭취하시는 거를 추천하고 있어서 닭고기, 고기를 뭐 특별하게 콩팥이나 다른 지병이 있지 않은 한은 고기는 골고루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9mm 간유리 음영 폐결절이 나왔는데 결핵으로 인한 원인이 아닐까요? 하는데 지금 결핵으로 항생제 복용 중이신데 9mm 간유리 음영이 있으시다는 거는 우선 간유리 음영 폐결절은 그 결핵에 대한 전형적인 소견은 아닙니다. 이제 아마도 제가 사진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결핵으로 인해서 간유리 음영 폐결절이 생겼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독립적인 독립적일 것 같고 9mm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추후 CT를 찍으면서 계속 경과 관찰을 하자고 하실 거라 결핵 치료하시고 9mm 간유리 음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계속 경과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위험인자를 오늘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위험인자를 가장 피하시는 것이 폐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생각이 돼서 사실 오늘 위험인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지형을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유전자를 바꾼다거나 그런 건 바꿀 수가 없는데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쓴다거나 혹은 아까 전에 뭐 실내 오염이 있을 때 환기를 자주 시키거나 뭐
뭐랄까요, 환풍기를 튼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폐암 위험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조기 검진을 했을 때 폐암에 걸려서 이제 나쁜 질병까지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조기 검진에 이제 아까 김노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조기 검진 대상자에 되는 국가 검진은 꼭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외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혹은 유해 물질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검진을 조금 사적으로라도 챙겨서 해보시는 것이 폐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을 주신 거랑 비슷한 건데, 네, 4mm요. 예. 4mm는 그러니까 완전 그냥 간유리 음영 결절 4mm 같은 경우는 악성도가 거의 이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저희가 1년에서 2년 후에 검진하도록 해서요. 사실 저희가 6mm 미만의 결절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의미 두진 않는데, 우리나라 워낙 기술이 좋아서 3mm, 4mm도 요즘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4mm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의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다음 CT를 찍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기 방송에 들어오셔서 질문 올려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예, 저희 그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오늘 거의 질문 받고 드렸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렇게 또 강의 형태로 다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운동 방법이나 식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음식에 관해서 다루어 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송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